당신의 은퇴 준비 정말 괜찮으신가요? 50대, 60대에 접어든 당신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껏 가정을 책임지며 달려왔는데 정작 내 노후는 불확실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한국 사회의 중심이었던 60년 대생들, 그들이 이제 은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연금, 그리고 자산만으로 남은 삶을 책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지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은퇴 후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860만 베이비붐 세대가 겪게 될 은퇴 쓰나미,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이제 이 중요한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은퇴 쓰나미 준비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 86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며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은퇴 쓰나미라는 단어가 단지 과장된 표현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실제로 삶을 흔드는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대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퇴직 후 줄어든 소득, 막막한 노후.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했던 김 씨는 정년퇴직 후 2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는 막상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마주쳤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자녀들의 도움 요청까지 겹치면서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지만 자산이 줄어드는 현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교훈 은퇴 후 소득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게다가 은퇴 후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빈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고정 지출을 꼼꼼히 계산하고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례 2. 자산은 충분하다 믿었던 박 씨의 착각. 박 씨는 50대에 은퇴를 앞두고 있던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자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은퇴 후에는 주식 투자와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맞이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투자 실패로 인해 자산이 반토막 났고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60세가 넘은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교훈 은퇴 후 수익은 고정적이어야 합니다. 자산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 월세 수입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으로 다양화된 수익 구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3. 노후 대비에 실패한 최 씨 부부. 경기도 외곽에서 살던 최 씨 부부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 위한 초기 자금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쌓이면서 그들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늘렸고 결국 은퇴 전에 작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전원생활이라는 꿈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로 큰 빚을 떠안고 말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삶은 계획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은퇴 생활을 꿈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적인 생활비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비책, 소득 다변화 전략 세우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파트타임, 자영업 또는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글쓰기 강사나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출 관리.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사치품 구매를 자제하고 실질적인 생활비 수준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즐기거나 필요 없는 차를 처분해 유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유지와 의료비 대비. 은퇴 후 의료비는 필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을 미리 관리해 병원비 지출을 줄이고 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활용해 대비하세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노후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마무리하며 86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맞닥뜨릴 거대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생존의 키는 결국 개인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 나만의 노후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쓰나미처럼 삶을 덮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은퇴는 그저 새로운 파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은퇴는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나중에 할 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마치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다가 더 중요한 미래를 놓치는 듯한 상황이죠. 오늘은 베이비붐 세대가 직면한 은퇴 쓰나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더 나아가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준비,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돈입니다. 내가 얼마나 모았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물론 재정적인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돈이 아닙니다. 고립감, 무기력, 그리고 목표의 부재가 은퇴 후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찾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재정 안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고정 수익을 만들어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외에도 고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원룸을 임대해 월세를 받거나 투자로 고정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보세요. 박모 씨 62세는 퇴직 후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작은 방을 월세로 내놓아 매달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안정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계획 세우기.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은퇴 준비입니다. 필요 없는 사치품 구매를 줄이고 실질적인 소비 패턴을 다시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자가용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거나 주거 공간을 축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 대비 보험을 활용하라.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입니다. 실비보험, 간병보험 등은 필수적으로 가입해 두세요. 김모 씨 58세는 50대 초반에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그 덕분에 갑작스러운 수술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건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작은 건강 문제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꾸준한 운동.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중 운동은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식단. 은퇴 후에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식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가공식품과 과도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세요. 김모 씨 67세는 은퇴 후 주 3회 장보기를 하며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먹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네 번째,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라.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무기력함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사라지고 시간의 의미가 희미해지면서 삶이 무료해지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려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활동.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으면 다시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모 씨 65세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멘토링을 하며 은퇴 후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와 소규모 창업.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좋은 이모 씨 59세는 은퇴 후 비누 제작 취미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월 3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라. 은퇴 후에도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기술을 익히는 등 지속적인 학습은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860만 명이 겪는 은퇴 쓰나미.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은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준비한다면 은퇴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도전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삶을 흔드는 쓰나미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항해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50대나 60대의 은퇴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족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는 걸 느끼게 되죠.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한때 가장으로서 가족의 모든 중심에 있던 내가 이제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는 순간 은퇴 후의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녀에게 존경받고 싶었던 내 마음이 왜 오히려 그들의 냉소와 거리감으로 돌아오게 된 걸까요? 아들 눈에 나는 실패자. 은퇴 후 집에서 사라진 아버지의 존재감.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건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집 안에서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는 경험은 많은 50대, 60대 은퇴자들에게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3가지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자녀와의 대화가 불편해졌어요. 박철수 씨 58세는 은퇴 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바쁘게 살던 시절과 달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자녀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어색해졌습니다. 아빠 왜 자꾸 참견해요? 라는 아들의 말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평소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믿었지만 정작 자녀에게는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는 자녀의 삶에 관심을 가지려는 의도가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킨 것을 깨닫고 대화를 시작하기 전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요즘 좋아하는 일은 뭐니?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아들과 소통을 회복했고 지금은 함께 주말 운동도 즐길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사례 2. 존재감이 사라진 기분이에요. 김영호 씨 61세는 은퇴 후 집에서 점점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식탁에서 자녀들은 각자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아내조차 김 씨의 의견을 묻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김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집안의 작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가족에게 자연스레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라는 자녀의 말에 김 씨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가족의 태도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사례 3. 아버지의 삶이 공허해 보여요. 이정환 씨 55세의 아들은 아버지를 집에만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라는 아들의 솔직한 말은 이 씨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활력을 되찾았고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기회도 얻었습니다.
봉사 중 찍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아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아빠가 멋있어 보이세요. 라는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봉사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족에게도 전달되며 관계가 훨씬 나아졌습니다. 문제의 핵심과 해결책.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소통의 부재와 자신의 역할 상실입니다. 은퇴 후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간섭이나 조언 대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관계가 개선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으세요. 가족 안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봉사나 취미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행동으로 가족과의 연결을 이어가세요. 식사 준비를 돕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챙기는 행동도 가족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은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기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변화와 노력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소통하려는 의지입니다. 아빠가 변하니 우리도 행복해요. 라는 가족의 말은 은퇴 후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가족과 소통의 문을 여는 방법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가족과의 관계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느낀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가족과 소통을 다시 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나는 듣고 있나? 소통의 첫걸음. 많은 은퇴자들이 자녀와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느끼지만 문제의 근본은 대화를 시도하는 방식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에 익숙한 50대와 60대는 종종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의 자녀들은 이러한 접근을 간섭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조언 공감과 경청의 기술을 연습하라. 심리학자 존 고트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감적인 경청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내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간다라는 반응은 자녀에게 부모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구체적인 사례. 한 60대 은퇴자인 김영민 씨는 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에서 조언을 멈추고 경청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딸이 아빠, 요즘은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2. 가족 내 작은 역할로 큰 변화를 만들기.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감정입니다. 사실 가족 내에서 은퇴 후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역할을 찾는 것이 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가정에서의 기여도를 재구성하라. 가족 내 작은 도움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는 인간은 사회적 기여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준비를 돕거나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등의 역할은 가족 내에서 은퇴자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구체적인 사례. 박종수 CO19세는 아내와의 대화에서 당신은 집에서 뭘 하고 싶은데? 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때부터 매일 식사 후 설거지를 맡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이 작은 일이 오히려 아내와의 대화 시간을 늘려주었고 가족의 분위기도 더 화목해졌다고 말합니다. 3. 새로운 에너지를 가족에게 전달하라.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찾고 그 에너지를 가족과 나누는 것이 관계 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전문가 조언 나를 위한 시간으로 관계를 풍요롭게. 사회학자 크리스틴 카터 박사는 자신의 행복이 가족 전체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새로운 취미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그 경험을 가족과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자연스럽게 개선시킵니다. 구체적인 사례. 정하늘 씨 62세는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자녀들과 나눴습니다. 아빠가 요즘 이렇게 바쁘게 지내니까 훨씬 멋있어 보여요. 라는 딸의 말은 정 씨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자녀와의 대화 소재도 풍부해졌습니다. 4.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라. 은퇴 후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 중 독립성을 침해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의존하는 형태에서 독립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부모와 자녀의 경계를 존중하라. 가족 치료 전문가 머리 보에는 건강한 가족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지나친 간섭을 피하며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이정호 씨 60세는 자녀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궁금해했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녀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느꼈고 자녀 역시 더 편안하게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5.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전문가 조언 관계 회복은 장기전이다. 가족 심리학자 수잔 존슨 박사는 정서적 유대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꾸준한 관심과 대화의 노력이 결국 변화를 가져옵니다. 구체적인 사례. 김도훈 CO 17세는 은퇴 후 자녀와의 대화가 자주 충돌로 끝나자 한동안 관계 개선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노력을 지속하며 결국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시간은 걸렸지만 지금은 자녀와 서로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맺으며 은퇴 후 삶, 가족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에게나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가정 내 역할을 새롭게 찾아보며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간다면 가족과의 관계는 분명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빠가 변해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30년 직장 끝낸 60대, 아무것도 안 했더니 벌어진 기적. 은퇴라는 단어, 막상 부딪히기 전엔 그저 달콤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아침마다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출근길에 치이지 않아도 되고, 사람 눈치 보며 보고서 안 써도 되는 세상.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만 하면 진짜 자유다 하고 버텨왔죠. 그런데 정작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를 맞은 60대 김 선배의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자고 마음먹었지. 놀랍게도 그게 내 몸과 마음을 살렸어. 우리는 흔히 은퇴 후에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불안, 남들에게 무기력해 보이면 안 된다는 체면. 하지만 정말 가만히 쉬는 것, 그냥 노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김 선배의 고백은 바로 그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례 1 62세 김 선배의 느린 삶. 30년간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김 선배는 은퇴 직후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일이 없는데 왜 더 잠이 안 올까? 스스로도 의아했죠. 하루 종일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산책, 독서, 아르바이트를 억지로 채워봤지만 더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점심엔 동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후엔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저절로 깊은 잠이 들었고 두통과 소화불량이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30년간 누적된 긴장이 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보는 용기였습니다. 사례 2 59세 교사의 건강 회복. 한 중학교 교사로 정년퇴임한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평생 학생들 앞에 서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래서 봉사활동, 동호회, 강사일까지 일정표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권한 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조금 쉬세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박 선생님은 처음으로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날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몸이 가벼워지고 오랜만에 평안하다는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일부 활동을 줄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을 주 2회 갖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혈압 수치가 안정됐고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사례 3, 4업 실패 후 회복한 66세 정비사. 정비소를 운영하다 은퇴한 이 씨는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시작했지만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남은 현실에 자책감이 커졌죠.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일부러 할 일을 만들어 동네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결국 가족의 권유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달간 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래도 되나 불안했지만 서서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됐죠. 그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건 이래서가 아니라 멈춰서였어. 전문가 인사이트 쉼은 낭비가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회복의 시간을 꼽습니다. 30년, 40년간 누적된 직장 생활의 긴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은 이 사실을 무시한 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이는 오히려 번아웃을 부추기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일정 시간 이상 멍 때리기나 가벼운 여가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신경 회복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료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은퇴자에게 전하는 조언.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새로운 경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간 달려온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놀아도 좋고 반대로 작은 일에 몰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해서 하는가입니다. 김 선배의 말처럼 아무것도 안 했더니 벌어진 기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잠들지 않던 밤이 편안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며 가족과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퇴 후 진짜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요?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좋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회복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가장 단순한 진실, 바로 쉼이야말로 삶을 살리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퇴 직후 3개월 회복기를 반드시 가져라. 전문가들은 은퇴 후 첫 3개월을 회복기로 부릅니다. 이 시기는 304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생긴 긴장과 습관이 서서히 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에 따르면 은퇴 직후 3개월 동안 일을 재개한 사람들보다 그저 충분히 쉬고 생활 리듬을 늦춘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22%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반대로 쉬지 않고 곧바로 아르바이트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혈압, 수면질 지수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즉, 은퇴 직후에는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보다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다는 겁니다. 놀기는 무계획이 아니라 느슨한 계획.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대체 뭔데? 하고 되묻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놀기는 무계획 속에서의 자유로움이지 무기력하게 방치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그냥 산책할까? 아니면 동네 카페 가서 책 한 권 읽을까?
정도의 느슨한 선택만 하는 겁니다. 매일 일정표를 짜는 직장 생활의 반대 개념이죠. 실제로 일본에서 은퇴자 5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일정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아무 목적 없는 여가에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생산적인 뭔가를 하느냐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느냐였습니다. 3.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은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쉬어도 되나? 라는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작은 실천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빈날 지정하기 주 2일은 일부러 아무 약속도 잡지 말고 비워두세요. 가족에게도 이날은 그냥 나만의 휴식일이라고 선언하면 더 편안해집니다. 디지털 기기 끊기 TV, 스마트폰, 인터넷까지 다 켜놓으면 사실상 뇌가 쉬지 못합니다. 한두 시간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멍 때리기 산책 목표 없이 동네를 걷다 보면 의외로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인드 와딩 마인드 마이너스 완더링이라고 부르는데 창의력 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20분 낮잠.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20분 낮잠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집중력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은퇴 후 생긴 여유 시간에 적극 활용해도 좋습니다. 4. 돈 걱정 없이 놀기를 즐기려면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그냥 놀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느냐? 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출 구조의 리셋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던 부부가 은퇴 후에도 그대로 지출하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정비 차량 유지비, 외식비,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줄여 200만 원으로 맞추면 국민연금과 약간의 퇴직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평균 생활비는 월 245만 원 선인데 70대 이상으로 갈수록 180만 원 이하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생각보다 큰 돈이 없어도 놀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5. 주의해야 할 함정들. 다만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무기력과 구분하기. 놀기와 무기력은 다릅니다. 놀기는 스스로 선택한 자유지만 무기력은 의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오늘은 하고 싶지 않으니 안 한다와 뭘 해도 의욕이 없다는 전혀 다른 상태죠. 후자라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배우자나 자녀가 볼 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이 게으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미리 이건 내 회복 시간이라고 설명해 두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 놀기만 한다고 돈 걱정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반드시 최소 생활비, 여유, 자금은 계산해 둬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편히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쉼은 은퇴자의 권리이자 전략. 우리는 평생을 해야 하는 일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무언가 안 하면 불안해지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은퇴 후에 놀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이다. 신체적으로는 누적된 긴장을 풀고 정신적으로는 자존감을 회복하며 재정적으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박한 행복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아무것도 안 했더니 벌어진 기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게 내 인생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니까. 대기업 과장까지 달았으면 퇴직금 1억이면 어디 가서 굶어 죽겠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직장 생활 몇십 년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자산도 모았다 싶었는데 막상 퇴직 후를 맞닥뜨리니 생각보다 빠르게 통장이 가벼워지는 경험. 그것도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위 잘 나간다고 알려진 대기업 과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겪는다면 남 얘기 같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기업에 오래 다니면 과장급이나 차장급쯤 되면 퇴직금이 꽤 될 테고 그 돈으로 34년은 마음 편히 쉬거나 다른 일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허투루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상 못했던 의료비, 부모님 용돈, 자녀 학자금,
심지어 주택 유지 보수 비용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정말 내 돈이 맞나? 쉽게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나마 현금이 머무는 시간은 잠시고요. 오늘은 대기업 과장, 퇴직금 1억으로 3년 버티고 지금은 고시원 신세라는 한 문장에 담긴 뼈아픈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막상 현실로 탁 치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솔직하고 현실감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랑 대화하듯 편하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소개해드릴 3가지 사례를 통해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혹은 미리 대비하면 저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론 은퇴 이후의 현실과 3가지 사례. 준비는 했는데 뭔가 부족했던 김 과장 이야기. 김 과장은 대기업 영구직으로 28년을 일했습니다. 들어가긴 어려워도 한번 발 붙이면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연차 올라가면 삶이 편안하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직종이죠. 김 과장은 그 기대를 충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용돈도 챙기고 자녀 교육비도 크게 부족함 없이 써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년 2년 앞두고 희망퇴직 패키지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정산받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퇴직금 1억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장담했습니다. 한 3년은 쉬면서 재충전하자. 천천히 새로운 일을 찾자. 이런 마인드였죠. 그런데 첫 해부터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매월 나가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보험료가 또 있어요. 게다가 가족 중 누군가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이 생기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그런 지출이 있어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월말이면 월급 들어오니까 또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퇴직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게 끝입니다. 추가 유입이 없으니까요. 첫 해에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빠져나가고 둘째 해부터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조금만 더 아껴 써야지. 하지만 이미 생활 패턴이 한번 굳어졌다면 잘 안 바뀌어요. 결국 3년이 훌쩍 지나면서 그 많던 1억이 거의 바닥나 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재취업도 쉽지 않으니 부득이하게 월세 30만 원짜리 방을 찾다 보니 고시원이나 다세대주택 지하방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김 과장의 문제가 뭘까요? 은퇴 후 일자리를 명확히 구해놓지도 않았고 자녀 지원이나 부모님 병원비, 각종 건강보험료 상승 같은 예상 밖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빨리 사업해야지 무리한 투자로 날린 최 부장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 부장은 대기업 영업직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좋아 성과도 괜찮았죠. 그래서 늘 꿈꿨던 게 나중에 내 가게, 내 사업 한번 해보자였습니다. 은퇴하면 목돈을 손에 쥐게 되니 그때가 딱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생각했던 가게나 사업 아이템은 실전 경험이 전혀 없던 분야라는 겁니다. 지인 말만 믿고 유행한다는 말만 듣고 창업을 했는데 초기에 매장 인테리어와 권리금, 기기 구매비, 홍보비 등으로 퇴직금 거의 절반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문 열고 장사를 시작해보니 생각처럼 손님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시간 지나면 입소문 나겠지 하고 버티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 금세 다른 가게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최 부장이 운영하는 가게는 그 경쟁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월급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꺼내 쓰다 보니 가게 운영비와 본인 생활비가 엉켜버려서 순식간에 자본금이 말라버린 거예요. 결국 1년 반 만에 사업을 접고 남은 돈도 거의 전부 잃었다고 합니다. 최 부장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은퇴 후 자영업이나 창업을 무작정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경험이나 시장 조사를 했는가입니다. 단순히 내가 영업은 잘하니까 장사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친 거죠. 은퇴 뒤 못 놓는 부모 역할, 결국 자녀 학자금 부담에 허덕이는 이 차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 차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차장은 비교적 회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녀를 늦게 둔 케이스라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본인은 정년이 다가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늦둥이 부모님들, 귀하고 귀하다 보니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걸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못했어요. 대학 등록금, 유학 준비, 심지어 자녀 유학 생활비까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지출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보통은 현역으로 직장에 다닐 때야 월급이 나오니 카드값 돌려막기도 가능하지만 퇴직금과 조금씩 모아둔 예금으로 메우기 시작하면 금세 바닥납니다. 나중에는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신용대출까지 건드리게 되고 이자 부담이 쌓이다 보니 퇴직 후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직업을 찾거나 알바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요. 정작 본인의 노후 대비는 뒷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거처도 포기하고 고시원이나 작은 원룸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차장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부모 역할과 은퇴 후 삶의 균형입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퍼주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은퇴 후 생활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한국 사회에서 자녀 교육이 중요한 건 맞지만 본인 노후 자금을 먼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무리 은퇴 준비의 핵심과 제안.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름의 계획은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현실의 파고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회사에 다닐 때는 안정적인 월급이라는 보호막이 있었기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지출에 대한 불안감이 비교적 적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한정된 목돈으로 다양한 변수를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표 금액 설정. 은퇴 이전에 최소한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는가를 미리 계산하고 필요한 은퇴 자금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나 은퇴하면 그냥 적당히 먹고 살면 되지.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월세나 관리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그리고 가족 부양 비용까지 리스트업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 1억이란 숫자가 실제로 얼만큼 버틸 수 있는지 감이 확 오게 됩니다. 은퇴 후 소득원 설계. 일을 아예 안 하고 쉬는 것도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놀고 먹으려면 적어도 몇 억이 더 있어야 한다 정도의 현실적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반은퇴 개념으로 퇴직 후 파트타임 일자리나 작은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없던 분야에 뛰어들기보단 자신이 현역 시절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아요. 가족 지원과 노후 준비의 밸런스.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을 가정해 둬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은퇴 시점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자녀의 학자금 대출 및 스스로의 용돈 관리를 어떻게 설계할지 미리 상의해 보세요. 부모님 부양도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쓸 돈이겠지 뭐하고 넘어가면 결국 내가 최소한의 노후 대비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벌면 그 부담이 또 가족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니까요. 예비 비상금 마련. 은퇴 준비는 몇 년치 생활비만 준비하면 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비용을 댈 비상금이 따로 필요합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예비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라고 권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보다 더 넉넉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인 창업 마인드. 창업이나 자영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은퇴 자금 전부를 올인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내가 은퇴 자금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지 나머지는 절대 깨지 말아야 할 안전 자금으로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작하는 게 안전하겠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은퇴가 멀어 보이는데 굳이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은퇴는 정말 금방 온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중도 퇴직이나 희망 퇴직도 많으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의 은퇴 후 모습을 가정하고 필요한 자금과 소득 구조를 설계하는 일에 귀찮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김 과장, 최 부장, 이 차장 같은 사례는 뉴스나
주변 사람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는 에이, 난 아니겠지 하는 일들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아주 흔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은퇴 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수시로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퇴직금 1억으로 몇 년 버티다가 결국 고시원 신세 같은 안타까운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불안이 아니라 준비된 설렘으로 은퇴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